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일상을 바꾼 이야기의 순간,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든 상식과 만나는 시간. 네, 유튜버입니다. 티슈박스의 이현민 님이 지은 책이고요. 그리고 북스고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상 모든 이야기의 순간을 담았다고 써 있고요.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고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알아두면 참 좋을 만한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았는데요. 저도 이 티슈박스에 구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순간이 모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프랑스 대혁명이 탄생시킨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을 꼽자면 단연 근대 민주주의일 것이다. 프랑스의 백성들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저작거리에서 잘라버렸고 백성에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런데 왕과 왕비의 목이 잘리던 그 순간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두대였다. 민주주의는 신분제를 없애고 사람의 삶을 평등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지 아직 죽음까지 평등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잣거리 아무개의 모가지와 고귀하신 왕의 목을 똑같이 단두대에서 자른 것은 인간을 죽는 순간까지 평등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었다. 즉, 단두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한 것이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에 올라있다. 마이클 잭슨이 팝의 황제에 등극한 그 순간, 미국 사회는 해묵었던 흑백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간 백인들에게 멸시받았던 흑인 음악이 메인스트림으로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이클 잭슨도 의도하지 않았던 매우 놀랄 만한 역사적 아이러니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노예제도 때문에 탄생한 좀비가 흑인과 백인 간의 화합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무나 유명한 역사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이 책은 내가 유튜브에서 티슈박스 채널을 운영하며 제작한 영상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티슈박스 채널은 사람들에게 잡다한 지식들을 알려주고자 시작했지만 그간 실력 부족과 영상 길이의 한계 때문에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아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활자로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아니며 내 실력 또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파편으로 남아있는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선형으로 이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충전기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에디슨과 테슬라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간다. 반도체는 매우 예민한 물건이라 1초에도 수십 번씩 극성이 바뀌는 교류 전기로 작동시켰다간 바로 고장이 나버린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류로 바꿔줄 어댑터가 필요하다. 그 어댑터가 바로 충전기나 전기 코드 끝에 벽돌 마냥 커다랗게 덜렁거리고 있는 그것들이다. 이 어댑터들을 손으로 만져보면 난로처럼 뜨끈뜨끈한 열이 발생하는데 가끔은 미칠 듯이 뜨거워져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종종 실제로도 불이 나는 모양이어서 장판이 탔느니 침대가 탔느니 하는 뉴스가 전파를 타기도 한다. 애당초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교류가 아니라 직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왜 우리는 굳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백열등에 전기를 끼워 팔고 싶었던 에디슨. 1878년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상업용 백열등을 발명했을 때 이것이 기존의 가스등과 등유불을 대체할 혁신적인 물건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유명한 금융가이자 투자자였던 JP 모건이다. JP 모건은 에디슨의 백열 전구를 보자마자 그 영롱한 불빛에 매료되었고 에디슨에게 의뢰해 자신의 헛간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400개의 전구로 집을 뒤덮었다. JP 모건은 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백열등의 시연식을 열었다. 깜깜한 방을 전기로 밝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에디슨에게 백열등 설치를 의뢰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품 중 하나가 또 성공을 했구나 하겠지만 사실 에디슨에겐 고민이 한 가지 있었다. 천재적인 발명가임과 동시에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했던 에디슨. 에디슨은 극소수의 상류층만이 쓸 수 있는 백열전구를 대중에게도 널리 보급하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각 가정마다 전기가 공급되어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다. 서민들의 집집마다 값비싼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백열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발전소를 세워 전력망부터 깔아야만 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기도 팔고 백열등도 팔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그 어떤 제반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를 만들어 각 가정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때 JP 모건이 에디슨의 백기사로 등장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전기와 백열등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한 JP 모건은 에디슨의 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고 둘은 의기투합해 뉴욕 곳곳에 발전소와 전력망을 깔기 시작한다. 1882년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첫 번째 발전소를 세우고 110V 직류 전기를 생산해 필라멘트 전구를 밝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에디슨과 JP 모건은 자신들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전기가 맨해튼 밤거리를 활짝 빛내는 것을 보면서 직류 전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점들은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 직류 전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중 하나는 발전기의 잦은 고장이었다. 직류 전기를 생산하는 직류 모터는 태생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부분과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접촉을 해야만 해서 전기 불꽃이 튀거나 과열이 발생하고 큰 소음이 발생했다. 때문에 직류 모터는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모터를 수리하는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직류 발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전기를 멀리까지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전기라는 것은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 직류 전기를 변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110V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수요처 바로 옆에 발전소를 지어야만 했다. 당시 에디슨의 직류 발전소 한 개로 고작 1km 반경 남짓한 지역만 커버할 수 있었는데 가정집 바로 옆에 그것도 여러 개의 발전소가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에디슨의 전기회사는 분명히 전기를 팔아서 이익이 나긴 했지만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발전소를 짓느라 바빴고 모터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 재산을 올인한 JP 모건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상황이 미칠 노릇이었고 에디슨도 에디슨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였다. 세르비아계 오스트리아인 이민자였던 테슬라는 평소 동경하던 에디슨의 회사에 취직해 직류 모터의 수리와 관리를 맡고 있었다. 때마침 직류 모터를 개선하는 사람에게는 5만 달러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에디슨의 공고를 본 그는 직류 모터를 개량하는 한편 자신이 구상하고 있었던 교류 모터를 에디슨에게 제안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테슬라는 예전부터 직류 모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직류 모터를 대체할 교류 모터를 예전부터 고안해 놓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신이 존경하는 에디슨에게 검사를 맡아볼 참이었다. 테슬라의 교류 모터는 전극이 수시로 바뀌는 교류 전기의 성질을 이용해 모터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이 없이 회전할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다. 게다가 이렇게 생산된 교류 전기는 직류와는 다르게 전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고압 송전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 안에 설치된 여러 개의 직류 발전소를 외곽에 설치된 하나의 교류 발전소로 대체가 가능했고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의 자존심은 테슬라의 교류 발전이 자신의 직류 발전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직류 발전소에 쏟아부은 투자비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랬다. 게다가 유럽 출신이었던 테슬라에게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5만 달러의 보너스마저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테슬라는 에디슨의 전기회사를 뛰쳐나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줄 기업을 찾아다녔다. 자신에게 투자할 회사만 찾는다면 에디슨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자신이 테슬라에게는 있었다.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현재도 쓰이고 있는 압축 공기로 철도를 제동하는 시스템을 고안해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의 눈에 테슬라의 교류 전기가 들어왔다.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전기가 직류 전기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금세 파악하고 테슬라의 특허를 사들인 다음 전기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 전쟁이 시작된다.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와 손잡고 교류 발전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에디슨은 그때부터 교류 전기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에디슨은 교류가 고압의 전기를 송전한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에디슨 전기 회사가 보내는 경고라는 팜플렛까지 제작해 고압 전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했다. 에디슨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교류 전기를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실험까지 대중 앞에서 자행했다. 처음엔 개나 고양이처럼 작은 동물들을 죽이더니 점점 덩치가 커지기 시작해 말과 소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에디슨 전기 도살쇼의 하이라이트는 코끼리였다. 때마침 사육사를 밟아 죽인 코끼리가 뉴욕을 떠들썩하게 하자 에디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코끼리를 죽이는 모습을 촬영해 사람들을 경악해 했다. 사람들은 직류와 교류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이 두 팔 걷어붙이고 교류를 반대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여론이 슬슬 에디슨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에디슨은 이 여론전을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결정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끔찍하게도 사람이었다. 당시 뉴욕에선 교수형이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방식의 사형 제도를 고심하고 있었다. 에디슨은 새로운 사형 도구로 교류를 이용한 전기의자를 제안했고 고압의 전류가 인간에게 가장 고통 없이 죽음을 선사할 것이라며 뉴욕주를 설득했다. 만약 전기의자가 채택되면 테슬라의 교류 전기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전기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기 뻔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의 사활을 건 로비는 성공했고 뉴욕의 공식적인 사형 집행 도구는 전기의자로 낙점되었다. 뉴욕은 이 새로운 사형 도구를 1890년 8월 6일 자신의 아내를 도끼로 죽인 살인자 윌리엄 캐밀러를 대상으로 처음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전기의자가 교수형보다 훨씬 나쁜 사용 방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과연 윌리엄 캐뮬러는 에디슨의 주장대로 최대한 빠르고 고통 없이 저 세상으로 갔을까? 당시 참석했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상은 정반대였다. 캐뮬러가 전기 의자에 앉자 사형 집행관은 1000볼트의 전류를 약 17초간 흘려보냈다. 캐뮬러가 꿈틀거리지 않게 된 것이 17초나 지나서였다. 안타깝게도 참관의들은 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아직 살아있다고 선언했다. 캐뮬러에겐 다시 2000볼트의 전류가 가해졌고 사형실 안은 피냄새와 고기 냄새로 진동을 했다. 캐뮬러가 죽기까지는 총 8분이나 필요했다. 미국의 신문사들은 참관인들의 인터뷰를 실으며 전기 의자가 교수형보다 더 끔찍한 광경이라며 자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여론이 에디슨에게 안 좋게 흘러가자 이제까지 당하기만 했던 웨스팅하우스도 여론전에 가세했는데 차라리 도끼를 사용했으면 더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며 에디슨을 조롱했다. 하지만 전류전쟁을 끝낸 건 이런 여론전이 아니었다. 직류와 교류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전기인가 진검승부를 내지 않으면 끝도 없는 흑색 선전만 오갈 것이 분명했다. 다행히도 에디슨과 테슬라가 한판 제대로 붙을 멍석이 깔렸는데 그것은 바로 때마침 열린 시카고 만국 박람회였다. 1893년에 열린 시카고 만국 박람회는 우리에게도 매우 뜻깊은 박람회였다. 조선이 최초로 참가한 박람회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조선에도 초청장을 발송해 박람회에 참가를 요청했고 고종은 악공들을 주축으로 하는 10명의 참가단을 시카고에 파견해 조선관을 운영했다. 이때 가지고 갔던 악기들과 전시품들은 모두 미국의 박물관에 기증되었는데 2013년에는 이 악기들이 옛 모습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와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던 조선에까지 초청장을 보낸 시카고 박람회였던 만큼 준비 또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미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전구를 이용한 불야성만큼 제격인 것이 없었다. 박람회 측은 23만 개의 전등을 박람회장 곳곳에 설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전기를 공급해줄 회사를 공개 입찰했다. 당연히 에디슨과 테슬라 양측 모두 입찰에 뛰어들었는데 결과는 에디슨보다 절반의 비용만 써낸 테슬라 측의 승리였다. 당시 에디슨의 전보 발전기 한 대는 겨우 1200개 정도의 전구만을 밝힐 수 있는 용량이었는데 단순 계산만으로도 190개 이상의 발전기가 필요로 한 에디슨의 증류 발전은 당연히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에디슨의 직류를 완전히 녹다운 시킨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소 사업이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버팔로시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풍부한 수력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할 사업자를 찾고 있었다. 당시 에디슨의 직류는 길어봐야 1km 남짓한 거리까지만 전기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도 테슬라 측이 따내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에디슨을 전기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었고 그 어느 때보다 추잡스러웠던 두 과학자의 전류 전쟁은 테슬라의 승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직류는 교류에게 패배해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을까? 현재까지 스코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앞으로 다시 직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모터나 터빈을 돌려 발전하던 시대에는 자연적으로 교류 전기가 만들어졌지만 요즘 빈 땅만 있으면 설치된다고도 하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의 대부분은 직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된 직류 전기는 기존의 교류 송전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류로 변환되어 가정까지 전송된다. 그리고 가정에선 이 교류 전기를 다시 한번 직류로 바꿔서 써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엄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력 생산의 많은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가 담당할수록 낭비되는 전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교류가 아닌 직류가 새로운 표준 전송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직류도 교류 못지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에디슨과 테슬라 당시의 시대에는 직류 전기의 장점을 살려줄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디슨이 참패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껏 교류가 직류를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높은 전압을 만들어 더 멀리까지 송전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류는 직류에 비해 무효 전력이 많이 발생해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전력 낭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제까지는 이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교류로 송전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지만 최근에 직류를 고압으로 전송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이 개발돼 이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이제는 똑같은 거리로 전기를 보내더라도 직류가 교류보다 효율 면에서 앞서게 된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과 같이 무식하게 큰 전자제품 어댑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